니체, 당신의 삶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잠깐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기억들, 처음으로 실패했던 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순간, 포기했던 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수많은 선택들.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을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느꼈던 모든 기쁨, 모든 고통, 모든 후회, 모든 지루함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낍니까? 좋아, 해보자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질문을 처음 세상에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이 질문 하나로 수백만 명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들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일부 버티는 삶은 이미 패배한 삶이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넘기고, 이번 달을 버티고, 올해를 어떻게든 지나가고, 언젠가는 편해지리라 기다립니다. 직장을 버팁니다. 관계를 버팁니다. 현실을 버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니체는 이런 삶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티는 삶은 이미 패배한 삶이라고. 이 말이 처음에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들어보면 오히려 가장 따뜻한 충고임을 알게 됩니다.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유럽은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선언된 시대,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시대에 니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변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버티는 것은 생존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삶은 생존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변화입니다. 성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장 많이 버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그 버팀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조금씩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버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버팀과 의미 없는 버팀. 마라토너가 42km를 달리는 것은 버팀입니다. 하지만 그 버팀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도 버팀입니다. 이 버팀에는 목적도 방향도 성장도 없습니다. 오직 소모만 있습니다. 니체는 이 두 번째 종류의 버팀을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극복. 이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2부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 진짜 인생도 시작됐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왜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사실 하나의 질문입니다. 왜 나는 고통받아야 하는가? 니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좋다. 바로 그곳이 시작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냉정한가?
하지만 이어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깊은 통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이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재료라고 보았습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릴 때 쇠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그 두드림을 통해 무른 쇠가 단단한 칼이 됩니다. 근육은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나무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자연의 모든 성장에는 저항이 필요합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니체 자신의 삶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루터교 목사였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어린 니체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가난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뛰어났습니다. 10살부터 시와 음악을 작곡할 정도로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24살에 이미 바젤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오른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정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심한 편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나빠져서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구토와 발작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한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았습니다. 사랑도 실패했습니다. 그가 깊이 사랑했던 루살로메는 그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절친했던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와의 우정도 사상적 갈등으로 끊어졌습니다. 그의 책은 살아있는 동안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자비로 출판한 책이 100권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가난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썼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심한 두통을 참으며 글을 썼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산책을 나가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오면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자동으로 그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고통은 자동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미입니다.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유명한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삼부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철학 중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에몰 페지.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다 잘 될 거야. 힘내. 하지만 이것은 니체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니체가 가장 경멸했던 종류의 생각입니다. 니체는 거짓 위안을 싫어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낙관주의를 경멸했습니다. 아모르 파티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내 인생의 재료로 삼으라. 실패조차, 배신조차, 불행조차. 이것은 다 좋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나의 인생이다. 이것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각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각가에게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이 주어졌습니다.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중간에 금도 가 있습니다. 어떤 조각가는 말합니다. 이 돌은 너무 나빠. 이런 재료로는 작품을 만들 수 없어. 하지만 위대한 조각가는 말합니다. 이 거칠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금 간 부분을 어떻게 작품에 녹여낼 수 있을까? 아모르 파티는 후자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통이 지금의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 실패가 당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시켰습니까? 그 배신이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경험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든 재료입니다. 니체는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재료가 무엇이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이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창조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4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 니체의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딘다. 이 말은 후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해 극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끔찍한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단, 이유가 있다면.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했던 것입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문제입니다. 목적 없는 고통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성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드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왜 사는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바로 그 질문을 피하는 것이 문제라고. 삶의 이유를 찾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이유로 살게 됩니다.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사회가 기대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삶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이것을 군중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안전합니다. 판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정해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닌 채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니체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독. 오부 고독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인기가 없다는 것,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행을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SNS에 올릴 사진이 없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자신을 만나는 것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군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합니다. 어떻게 보일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이 소음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소음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에, 외면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니체는 말했습니다. 혼자 걸어갈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이 말은 혼자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당신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인지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니체 자신도 극도로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수직을 그만두고 난 뒤 그는 유럽 각지를 떠돌았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이탈리아 제노바, 프랑스 니스.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명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을 썼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힘의 의지. 이 책들은 니체가 혼자 산책하면서 머릿속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독을 훈련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진짜 생각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과 대화한 것이 언제입니까? 스마트폰도 없이, 음악도 없이, 그저 자신의 생각과 함께. 그런 시간이 오래 없었다면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들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부 비교는 타인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지금 세상을 보면 모두가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돈을 버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지. SNS는 이 비교를 극대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공간에서 우리는 자신의 일상과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비교의 덫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이미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비교는 항상 특정한 기준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돈이 많을수록 더 성공한 것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팔로워가 많을수록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이 행복한 인생의 척도라는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사회가 정했습니다. 군중이 정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 성공한 사람, 좋은 자녀, 좋은 직원, 좋은 부모. 이 가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역할들을 학습하고 그것에 맞게 자신을 조각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진짜 자신이 무엇인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그 가면들을 모두 벗으면 남는 것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면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혼란이 진짜 자신을 찾는 출발점이라고. 7부 낙타, 사자, 어린아이 3가지 변화.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3단계를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개념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니체의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짐을 짊어지는 동물입니다. 무거운 짐을 묵묵히 나릅니다. 인간이 낙타일 때 그는 주어진 의무를 수행합니다. 해야 하니까 합니다. 참아야 하니까 참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하니까 부응합니다. 해야 한다듀 사우스는 명령에 복종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낙타의 삶에는 안정이 있습니다. 판단받을 일이 없습니다. 실패의 위험도 적습니다. 하지만 낙타는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실현하는 도구로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삶을 마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자입니다.
어느 순간 낙타는 짐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will 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가치관에 의문을 품습니다. 타인이 정해준 삶을 거부합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을 끊으려 합니다. 이것이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강합니다. 용감합니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파괴하는 방법은 알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사자는 이것은 싫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원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합니다.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자빠져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합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무엇보다 아이는 스스로 의미를 창조합니다. 모래사장에서 성을 쌓는 아이에게 그 성은 진짜 성입니다. 사회가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에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가장 높은 단계의 인간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낙타를 넘어서 기존의 가치를 해체하고 사자를 넘어서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 어린아이. 이것이 니체가 말한 초인벌맨시의 핵심입니다. 초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초인은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넘어서려는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한 사람,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 조금 더 자기답게 사는 사람.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낙타처럼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있습니까? 사자처럼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의지. 팔부 괴물과 싸울 때 주의해야 할 것. 니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도 당신을 들여다본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심하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배신, 배반, 무시, 폭력. 이런 경험들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벽을 세웁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어벽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상처 준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쉽게 냉소적이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그래. 믿으면 당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냉소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가장 좁은 공간에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진짜 연결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자신을 상처 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이 배신당했기 때문에 타인을 먼저 배신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경고한 것입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면 자신이 괴물이 된다. 강함은 공격이 아닙니다. 강함은 상처를 받아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가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더 강하고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냉소적이고 다친 사람이 되었습니까? 상처를 성장의 재료로 삼는 것과 상처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상이 거칠어질수록 더 강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타인을 공격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구부 혼돈이 있어야 별이 태어난다. 니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 안에 혼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아니, 그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왜냐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혼란이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번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의 몸이 완전히 녹아서 세포 수프 상태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해체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비의 형태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완전한 혼돈이 없으면 새로운 형태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성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혼돈의 시기가 옵니다. 정체성의 위기, 방향 상실, 가치관의 충돌. 이 모든 혼란이 사실은 새로운 자신이 탄생하는 전조입니다. 지금 혼란스럽다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때 비로소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관성으로 삽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굳이 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졌을 때는 다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용기가 생깁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당신은 변화했습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선택했습니까?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혼돈은 파괴가 아닙니다. 혼돈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준비입니다. 직부 위험하게 살아라.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삶은 위험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안전 추구는 성장을 막습니다. 안전한 선택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살아온 것이 아니라 피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안전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도전하고 싶었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 않은 것. 말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하지 않은 말. 가고 싶었지만 낯설고 불확실해서 가지 않은 곳. 그 모든 안전한 선택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같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해볼 걸. 그때 말할 걸. 그때 도전해 볼 걸. 후회는 실패에서 오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은 것에서 옵니다. 실패는 기억에서 흐려집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했더라면 이라는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들립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위험하게 산다는 것은 무모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당신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습관은 당신의 가능성을 서서히 닫아버립니다. 11부 영혼회귀, 가장 무서운 질문. 이제 니체의 철학 중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영혼회귀 웨이즈 와이더크. 영원한 반복. 니체는 이 개념을 가장 무거운 생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모래시계처럼 무한히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순간이 다시 오고 또 오고 무한히 반복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기쁨도, 당신이 느끼는 고통도,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상상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좋아. 이 삶을 다시 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다시는 이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까? 니체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삶의 진짜 나침반입니다. 이 삶을 다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당신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반대로 이 삶은 다시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질문은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갑자기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것들, 하지 못했던 도전, 참고 있는 말들, 피하고 있는 대화들,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고 싶어집니다. 영원 회귀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허무주의는 어차피 다 무의미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원 회귀는 이 순간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 오늘 당신이 나눈 대화, 오늘 당신이 느낀 감정, 이것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이 상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12부 고통이 힘이 되는 날. 니체는 1889년 44살에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의 거리에서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고 그는 말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제대로 된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11년을 어머니와 여동생의 돌봄 속에서 살다가 1900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가르쳐집니다. 그의 개념들, 아모르 파티, 초인, 영원 회귀, 힘의 의지는 철학, 심리학, 문학, 예술에 걸쳐 무한히 인용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100권도 팔리지 않았던 책들이 지금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명에게 읽힙니다. 왜일까요? 그가 거짓 위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위에서 그래도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창조하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것이 니체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13부 오늘, 당신의 선택. 지금까지 니체의 철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버티는 삶이 아닌 창조하는 삶.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아모르 파티. 왜 사는지 아는 것의 중요성. 고독을 통한 자기 발견.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이 되는 것.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괴물과 싸우면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혼돈 속에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것. 안전함보다 의미 있는 위험을 택하는 것. 그리고 영원 회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삶.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정말 당신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결과입니까?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지금의 선택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실망시킬 것이 두려워서, 잘못될 것이 두려워서 내린 것이라면 그것은 두려움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만약 힘들더라도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더라도 이것이 내 방향이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 못하더라도 이것이 내 답이기 때문에 내린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니체는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려운 길을 가라고, 두려운 것을 향해 가라고, 혼자 걸어갈 용기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쉬운 길의 끝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의 끝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진짜 당신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오늘을 같은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만약 망설임이 있다면 그 망설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아프고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매일 조금씩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언젠가 당신의 혼돈이 당신의 별이 됩니다. 언젠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프리드리히 니체,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